그래서 이 선박보험회사는 그 뒤로도 오랫동안 안 생겨요. 그 다음에 생긴 보험이 이거였어요. 예. 우리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락부락하고 험상궂게 생긴 사람을 보면 산적 같다고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그렇게 산에 숨어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산적이라고 부르는 사례는 없어요. 초적이나 화적이라고 불렀었죠. 그러니까 이건 외국에서 들어온 용어예요. 그전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보통 소도둑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한 욕이었죠. 왜 하필이면 도둑 중에서도 집도둑이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냥 도둑도 아니고 하필이면 소도둑이었느냐. 소가 가장 비싼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집을 훔쳐갈 수는 없잖아요. 집 빼고 훔쳐갈 수 있는 게 소도둑인데 소도둑질은 또 간단하기도 해요. 그냥 끈 하나만 들고 걸어가면 되거든. 그죠? 소꽃들에 궤 있는 끈 하나만 풀어서 들고 가면 돼요. 이게 굉장히 큰 도둑이었어요. 소값이 가장 큰, 농가에서는 가장 큰 재산이었던 데다가 보통의 농가들은 자기 소를 가지고 기르지를 못했어요. 지주집, 부잣집 소를 빌려서 먹이고 키우고 일 지키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일 지킨 값으로 추수하고 나면 또 쌀을 더 얹어줘야 했어요. 그런 소를 도지소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속담에도 저런 속담이 있어요. 일은 송곳으로 매운 재 긁어내듯 하고 먹기는 도지소 먹듯 한다. 일은 별로 하지 않으면서 먹기만 많이 먹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흉볼 때 쓰던 말이었죠. 근데 소는 굉장히 많이 길렀어요. 대략 1910년대 초반에 한반도 전역에 소가 130만 마리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 이 일본인들의 통계에 따르면 한반도 내 인구는 한 1700만 명 정도, 거기에 130만 마리의 소를 길렀고 일본의 경우에는 한 5천만 명 정도의 인구인데 소 마리수는 거의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무렵에 일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한국인이 일본인들보다 키가 큰데 일본인보다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소는 많이 길렀어요. 많이 길렀는데 그러니까 소 시장이 굉장히 넓고 소 마리수가 많고 비싸니까 이게 가장 큰 시장이었죠. 그래서 이 소를 둘러싼 보험, 소보험이 두 번째로 생겨난 보험이었어요. 1897년 농상공부인으로 그냥 소를 한다고 하지 않고요. 대조선보험회사라고 하는 회사를 당시 고위관리들하고 상인들이 합자로 만들죠. 만들고 이 회사에서 남긴 보험증권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보험증권을 남긴 보험회사예요. 보험증권을 남겼고 소시장에 가서 소가 거래될 때마다 어떻게 보험을 들겠냐면 소를 팔고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소를 산 사람한테 이 보험료를 강제 징수했어요. 임의보험이 아니었고 사실상 강제보험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 보험회사의 대표들이, 주주들이 대한제국 조선정부의 고관 대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의 뜻이다라고, 이 소보험 안 들면 안 된다, 이게 나라 법이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강징을 했는데 그래서 보험증권을 남겼는데 보험금은 사실 소 한 마리 500냥 정도 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 소값이 500냥 정도 했는데 보험금은 큰 소를 잃어버렸을 경우, 그러니까 우역, 요즘도 그런 구제역이나 이런 거 가끔 발생하면 소가 갑자기 죽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아니면 소도둑을 맞아서 잃어버리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약정액도 사실 소값에 비교하면 터무니없었어요. 큰 소는 120냥, 그리고 작은 소는 50냥만 주겠다. 그리고 5냥씩 이렇게 걷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회사도 유감스럽게도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어요. 그냥 보험료만 뜯어간 거죠. 이게 초기 회사들이 나타냈던 독점성, 초기 회사의 독점적 영업이 갖다 만들어낸 폐단들이었었는데 이런 폐단들은 다른 영역에서, 다른 업종에서도 굉장히 흔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도 금방 이제 문을 닫아요. 보험료만 징수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백성들의 원성만 사고 폐단을 끼친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걸 또 역시 보험료라고 부르지 않고 우세, 소에 붙이는 세금이라고 생각했어요. 없던 세금이 자꾸 나온다고 해서 나라에 대한 원망이 커지니까 정부로서도 이걸
그대로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번엔 보험금 지급했다고 약속하고 다른 회사들이 또 생기는데 또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소보험 회사는 이렇게 우척보험회사, 무본보험회사 이런 것들로 맥이 이어졌었고요. 심지어 일제강점기에 조선회사령이라고 하는 법이 제정되어서 회사를 관호제로 바꾼 다음에도 풍순합자회사니 이런 회사들이 만들어져서 계속 소보험을 노렸던 것이죠. 그 다음에 생긴 보험회사는 역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화재보험과 생명보험 회사들이 이제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동아시아 전체가 그래요. 집을 주로 나무, 종이, 볏집으로 많이 지었어요. 불에 잘 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에도 화재는 굉장히 빈발했고 심지어 세종 때는 서울의 4분의 1이 한 번의 화재로 다 불타버리는 그런 큰 피해가 생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도로를 더 넓히고 집 사이의 간격을 더 넓히라고 하는 그런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죠. 아시아 도시들이 목조 건축 문화를 가진 아시아 도시들이 화재에 취약해요. 그런데도 이 화재에 대한 공동 대처는 사실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어서 화재가 나서 어느 지역에 큰 피해가 생겼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제 관청에서 도와주고 이러는 정도로 해결해 나갔던 것인데 그 화재보험은 동양생명화재를 같이 취급하는 그런 보험회사가 1908년에 처음 문을 열어요. 그래서 한국황실과 귀족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모집해서 이제 보험 가입자를 늘리려고 했는데 굉장히 잘 안 돼요. 역시 그런 앞선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인지 보험 그러면 사람들이 세금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조선생명보험이 1922년에 한국인 이완용의 생질이었었는데 한상용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추진해서 이걸 만들어요. 근데 생명보험도 만들었는데 역시 영업은 잘 안 됐어요. 이유가 너무 뻔했어요. 특히 한국적 풍토에서 생명보험이 제대로 팔릴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당시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이었던 미즈노 렌타로라는 사람한테 가서 사정을 해요. 생명보험 회사를 이완용의 생질이니까 우리가 알듯이 일본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무총감 미즈노 렌타로에게 가서 각하께서 먼저 모범적으로 생명보험에 들어주시면 많은 조선인들이 또는 일본인들까지도 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일본인의 생각도 우리의 생각과 비슷했어요. 미즈노 렌타로가 나중에 이렇게 회고를 해요. 나는 원래 일본에서도 내지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에요. 내지에서도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왜 곤란하냐? 왜 곤란하다고 느꼈을까요? 아실 텐데. 죽어야 나오는 보험금이잖아요. 그죠? 보험 가입자가 죽어야 나오는 보험금이에요. 그러면은 생명보험을 들면 자식들이 부모 빨리 죽기를 바라지 않겠느냐. 이거는 자식을 이끌어서 불효로 이끄는 보험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 가입하지 않아야 자식들이 효도를 하지. 생명보험 가입하면 부모가 빨리 죽기를 바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가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오래간 풍습이고 오래간 이제 보험에 대한 의심이었죠. 그래서 그렇다면 각하의 가족이라도 좋으니 가입시켜달라고 하면서 그것이 조선인에게 보험이 필요함을 인식시키는 장려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니 첫째로 각하의 가족 이름을 기입하겠다고 간절히 요청했으므로 내 차남 당시 5살, 6살쯤 되었던 료의 교육자금 보험을 들었던 것이다. 예, 생명보험에서 교육보험까지 같이 취급을 했었는데요. 교육보험은 그 뒤로 꽤 오랫동안 특히 50년대, 60년대 한국 사회가 막 교육 입국의 시대, 교육이 그래도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작동하던 시대, 가난한 집에서 자식 대학 보내기 위해서 들던 그런 보험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를 잡았죠. 그런데
근래에는 이제 이 보험의 주력이 적어도 기업은 뭐 화재보험, 해상보험 다 들고 있습니다만은 각 개인 단위에서 보험의 주력이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죠. 보험이 자리 잡는 것 자체가 공동체의 해체, 가족 단위의 분할 또는 개인의 분립, 독립, 자립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는 그래요. 제 경우에 휴대전화로 오는 스팸 문자 메시지의 반 정도는 전화기 바꾸세요라는 것이고요. 나머지 반은 보험 안내예요. 그리고 그 보험은 주로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너 조금 있으면 늙는다. 그죠? 노후에 집중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고령화 사회가 겹치면서 노후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대단히 좀 불특정한 그런 개념이 돼 있어요. 그런 노인이다라고 하는 것, 늙었다라고 하는 것. 옛날에 이게 굉장히 좋은 이름이었거든요. 잔소리 할 권리는 있지만 잔소리 들을 의무는 없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좋은 뜻이었었어요. 그리고 노인이 되면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었는데 근데 지금 몇 살부터 노인이냐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없어요. 그리고 노인이 돼서 앞으로 살 날이 몇 년이냐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기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년퇴직이나 노후라고 하면 퇴직 후 몇 년 정도 활동하다가 이제 간다라는 거였잖아요. 세상 떠난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노후가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현대인들에게 가장 특히 사회생활하는 경제활동을 하는 현대인에게 가장 심각한 불안 요인은 노후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대략 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직장생활 시작해서 한 30년 하고 나면 더 못하잖아요. 근데 그 30년보다 더 긴 세월이 은퇴하고 남아있으니 이걸 어떻게 버틸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대의 불안감의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안감 앞으로도 굉장히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 시대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이 불안감 굉장히 깊어질 텐데 이 불안감을 안고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것 자체가 이제 불안한 일이 돼버렸죠. 그래서 앞으로도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려야 노후가 보통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경험적 통계가 나올 것이고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한동안은 노후 보험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